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롭게 이론반 품목분류 강의를 시작하게 될 이명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 처음 하신 분들이죠? 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처음 하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아마 오늘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관세에다 공부해봐야지 하고 학원 처음으로 오신 날일 겁니다. 학원 결제하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마음 먹고 처음 오신 날일 것 같고요. 저도 그때가 있었고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04년도 1월 달에 겨울에 지금은 사라진 저 종로에 관세사 학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대하기 전에 3학년 마치고인가 휴학하고 딱 처음에 학원 가서 저는 1차부터 했었거든요. 수업 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1차는 안 하셨죠? 다 2차부터 하시는 거죠? 1차 그쵸? 아마 이 시기 아니에요? 1차 하셨어요? 예, 아마 이 시기에 이제 이론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차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1차는 보통 3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에 하는 거 지금 얼마 전에 시험 끝났기 때문에 1차를 뭐 지금부터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보통 2차부터 시작을 하고 2차 이론 쭉 하다가 이제 보통 가을 정도 되면 1차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아시겠지만 2차가 메인이고 1차는 2차를 보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 2차 보지 못하면 합격 못하는 거라서 아마 대부분 거의 2차를 시작했지만 관세사가 뭔지 들어는 봤고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온라인 들으시는 분도 그러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과목에서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이제 뭐 하는 직업인지 무슨 사람인지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은 또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가 온라인 화면으로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자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먼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관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려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요. 관세사가 뭐냐면 대략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이 시험 공부할 건데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거고 세무사 해볼까, 관세사 해볼까, 뭐 해볼까, 노무사 해볼까 분명히 알아봤을 거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검색도 해보셨을 거고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봤을 것이고 전망이 뭔지 어쩐지 공부 기간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를 아마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인해 봤자 이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쳐보세요. 관세사 연봉 쳐봐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건 어차피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관세사가 뭐냐면 수출입 통관을 대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관련된 수출입 기업을 대신해서 이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한국관세사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면 이제 관세사회의 단체입니다. 지금 의사 전공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의사도 단체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사는 다 단체가 있고요. 단체가 있다라는 것은 법으로 이 직업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던 자유입니다. 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자격사라고 하는 직업들은 법으로 이 업무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딱 진입 장벽을 쳐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사 알고 있을 거예요. 국제무역사 자격증 딴다고 그게 직업이 되나요? 나 국제무역사야. 무역영어 딴다고 직업이 되나요? 나 무역영어 1급이야.
원산지 관리사 딴다고 그게 직업이 되나요? 그냥 걔네들은 이력서 한 줄인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이력서에 한 줄. 국제무역사, 원산지 관리사. 하지만 이런 전문 자격사 시험들은 이 자격사 자격증만으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 법으로 그 업무는 이 사람들만 하게끔 정해졌기 때문에. 원래는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건데, 그렇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아무나 하게 되면 뭐 안 된다. 법으로 이 사람들만 하게끔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전문 자격사들의 업무는 대부분 공공성이 있습니다. 즉 그냥 100% 사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 사기업에게 업무를 받아서 기관,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이쪽 사기업도 상대를 해야 되는 중간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성에 있는 업무를 아무한테나 맡겨놓으면 특히 우리 관세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수출 통과를 해버리면 통관 질서라든가 이 관세법상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관세 어떤 통계라든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또 그들이 비자격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다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가 뭐냐면 공식적인 제가 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 유일의 전문 자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역 관련된 자격증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많은데 다 그냥 자격증이고 전문 자격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관세사 법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관세사 회에서는 계속 이거를 늘려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우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변호사도 못해요. 이 업무는. 그래서 정해놨고 우리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독점적인 권한을 받은 그런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이게 뭔가요? 수출물품에 대한 세번과 세율의 분류. 세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3달 동안 공부하게 될 HS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HS 코드를 쉬운 말로 아니고 법적인 표현으로 세번, 세율의 번호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세율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라는 걸 부과하는데 관세는 부가세율은 무조건 10%가 있는 것처럼 관세는 무조건 10%가 아니에요. 물품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관세율이 정해져 있는 거고 관세율은 이 3번에 붙어 있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울 HS 코드, 품목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세사가 수출하는 물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 3번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되고 그 HS 코드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업체들은 그 세금을 그만큼 내는 거고 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입한다고 하면 8%, 5%, 3%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내는 건데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저희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세율과 3번의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과세 가격의 확인, 과세 가격이 뭐라요? 내가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한 개 샀어.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배송비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21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해외 직구 많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50달러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목록 통관이라고. 그럼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 가격 148불이고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가 20불이에요. 그러면 배송비 합하면 150불 넘어가고 합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과연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식으로 수입 신고할 때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지 그 얼마를 계산하는 거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과세 가격.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 가격 분야는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 관세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 관세평가가 바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사가 이런 업무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자율심사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관세법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을
물건을 들어서 세관 보세 창고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관에 신고를 하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지만 물건이 배송이 되는 거예요. 통관이 끝나고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물건은 수십만 건씩 들어오는데 그걸 매번 세관에서 신고한 게 맞는지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꼼꼼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못 봐요. 그렇게 봐버리면 물류가 쌓여가지고 통관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선 농산품 다 썩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통과해줘. 일단 통과. 그럼 나중에 그거 언제 보냐? 나중에 봅니다. 그걸 바로 사후심사라고 하는 건데, 딱 관세법에 나와요, 나중에. 사후심사할 때 이제 우량한 업체들, 좀 대기업이라든가 좀 신뢰도가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세관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요. 저희가 대신 업체한테 가서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과를 세관에 제출해서 이 업체는 이러이러해서 문제 있다 없다라고 딱 보고를 합니다. 그걸 이제 자율심사라고 해요. 그런 업무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을 세관이 다 하기에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사에게 일정 부분을 맡기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회계사도 회계감사를 하고 세무사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 국세행정 자체가 관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관이라고 이제 국가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전문 자격서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업무랑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국가에 잘못 신고하는 거게 되고 그럼 우리도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고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출신고, 반입신고, 반송신고 등등 여러 가지 신고할 게 많아요. 그런 절차를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들은 그냥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중국에 수출해야지 뭐 계약 따고 다 돈 주고받고 이제 다 하기로 했어. 근데 막상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요? 관세사가 업체 위임을 받아서 수출 신고를 하는 거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왔다 나가는 것들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신고를 관세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그런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좀 말이 어렵게 나와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해되시죠? 어려우세요? 이 정도 어려우면 안 돼요. 이 정도 이거는 뭐 제가 원래 쉽게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수출입하고라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는지 증명, 이런 확인 신청.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수입을 한다. 책을 수입을 하려면 아무나 수입할 수 있어요. 그냥 수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국에 친구가 있어. 근데 걔한테 되게 좋은 책들이 많아. 야, 한국에 보내봐. 좀 팔아보게. 그냥 수입하면 돼요. 물론 수입 신고하고 책은 세금도 없어요. 그렇게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뭐 맛있는 어떤 현지 음식을 팔고 있고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수입하고 싶어. 야, 보내봐. 내가 한국에서 팔아볼게. 그 사람은 마음대로 못 팔아요. 왜냐하면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별도의 어떤 등록이나 허가라든가 검사를 해야 될 절차가 또 있고요. 또 어떤 내가 아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애들 장난감을 되게 잘 만들어. 너무 좋은 것 같아. 한국에도 안 팔아. 야, 보내봐. 한국에서 팔아보게. 아무나 수입 못해요. 어린이 제품은 또 소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KC 인증이라고 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들은 검사를 받고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물품이 이런 책처럼 그냥 막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물품들은 중간 수입하기 전에 뭘 되게 많이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요. 전기제품, 전자제품, 먹는 거, 향수, 화장품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건강과 인체의 어떤 위해도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수입 그냥 못해요. 다 뭔가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야? 그런 뭔가의 절차, 수입하기 전에 그런 절차라든가 허가라든가 승인 같은 절차를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알려줄 수가 있고요, 업체한테.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 물품들도 13세 이하의 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막 수입하면 안 돼요. 그냥 애들 물품도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테무, 알리 요새 많이 엄청나게 싸게 팔잖아요. 테무에서 수입한 반지의 중금속 90배 이상 검출됐다. 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거를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검사 받고 수입해야 되는데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따로 있는데 어찌되었든 중국에서
저가품은 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간혹 직구를 하는데 통관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물론 똑같은 중국산을 비싸게 파는 우리나라 업체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람 몸과 관련된 건 중국에서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그게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요, 이의신청 심판 청구. 예를 들어서 이제 세관하고 수입자하고, 보통 수입자랑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터치를 안 해요. 나가, 내보내. 돈을 못 줘서 안달이야. 돈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내보내라고 해요. 빨리빨리 내보내서 달러 많이 벌어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수입업체에겐 알짤없이 지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금을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수입업체한테는.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간혹, 이 물건은 세금을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세관이 세금을 부과하네?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업체 입장에서. 간혹 세관과 업체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절차가 바로 나와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도 업체가 뭐 그냥 싸우나요? 다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 되면 소송 가야죠. 그건 이제 변호사들의 업무가 되는 거고, 그 법원의 절차 넘어가기 전에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관세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뭐 9번 비슷한 내용들인데, 일단 상담과 조언 다 저희의 업무예요. 그리고 요새 이게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게, 전통적인 관세사의 업무는 바로 여기죠. 통관. 이게 전통적인 업무예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또 지금도 대부분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통관 업무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았는데 내가 알려주는 정보는 다 돈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그냥 해줬거든요. 지금 그냥 안 해줘요. 다 돈 받고 해줘요. 전화 와서 뭐 물어봐요. 10분에 얼마입니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컨설팅 업무거든요. 다 이거예요. 관세에 대한 상담의 자문. 미쳤어요. 공짜로 해주게. 내가 공부한 거를 왜 알려줘? 물론 우리의 고객사, 우리랑 맨날 일하는 그런 고객 업체들은 그냥 해주죠. 우리 고객 업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업체가 뭘 물어봤는데 나도 그거 확인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그거 그냥 안 알려줘요. 견적서 보냅니다. 이러이러 나오기 때문에 얼마 달라? 돈 주면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말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이제 포장을 해야죠. 예쁘게 글도 쓰고 근거도 갖다 붙이고 딱 해서 이제 보고서를 주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관세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은 다 관세사의 업무고, 이게 또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업체들이 처음에 수출입할 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막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없잖아요. 상담해주고 다 돈 받는 거예요. 이런 상담은 이제 당연히 관세법도 알아야 되고, 우리 과목에 무역실무도 있고 내국소비세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다 아울러서 이제 서비스가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5번이 되는 거고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도 저도 지난번에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5번 이런 식으로 업체랑 세관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세관이 업체를 부릅니다. 불러서 조사를 받게 돼요. 세관 조사과가 있거든요. 일단 세관에서 업체한테 뭐가 나갔다는 거는 그냥 절대 안 나갑니다. 다 내사를 펼쳐서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딱 확정이 된 상태에서 업체를 불러요. 그 업체는 업체들 표현으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가면 이제 마치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압적이고, 조사실이 따로 있어요. 좀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가서 옆에서 저희도 변호사처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업체한테 이런 얘기는 하면 불리하다,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업체에게 유리하게 이제 그렇게 의견 인수를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뭐 7번, 6번, 7번 다 비슷한 내용들.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관세 환급 특례법이라고 배웁니다. 1차에 있죠? 2차에 있나? 2차에 있죠. 환급 특례법은 뭐냐면,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업체를 지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 여러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급은 뭐냐면 돌려받는 겁니다. 내가 뭘 냈는데 돌려받는 걸 환급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환불.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주문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보내면 환불받죠. 똑같이 환급이에요. 세관에다가 세금을 관세를 냈는데 그걸 돌려준대요. 다시. 왜 돌려줄까요? 다시 수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시겠지만 관세나 부가가치세나 뭐 주세, 교육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될 것을 전제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유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자는 그 세금만큼 다 가격에다가 녹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0짜리 물건 샀는데 세금이 100원이라면 가격은 무조건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기본 거기다가 내 마진이랑 여러 가지 붙여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 전제가 바로 국내에서 소비될 걸 전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근데 어떤 업체가 수입을 해서 세금을 관세를 냈는데 다시 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 물건은 국내 소비 안 되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러면 냈던 세금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수출업체들은 그래서 수출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아요. 제가 말씀드린 즉 어떤 업체가 원재료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철강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막 제품 만든 다음에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원재료 사올 때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그게 이제 개별환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관세를 낸 것도 없는데 그냥 국가에서 돈을 줘요. 너네들 그냥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체가 수출하게 되면 그냥 돈 줘요. 관세 낸 적 없어도 수입원 자료가 없어도 돈을 줍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수출기업 지원 제도입니다. 그냥 수출 많이 해. 특히 제조업체들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내보내. 대기업들은 안 돼요. 중소기업만. 그런 경우에는 또 돈을 줍니다. 그냥 주나요? 돈 주세요만 안 줘요. 다 환급 신청을 해야 되고 서류를 갖춰서 적법한 절차에 세관에 신청을 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 신청 업체가 안 와요. 업체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알려주고 환급금 지급해주고 환급금의 몇 프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또 관세사의 업무가 됩니다. 환급 수출은 그냥 세트로 같이 합니다. 수출업체에 있으면 환급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사의 직무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세사밖에 못해요.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세무사, 변리사, 다른 자격사들의 몇 개의 업무는 변호사 자격을 따면 자동 취득이 되기 때문에 요새 변호사 넘쳐납니다. 변호사들도 굶어 죽어야 할 게 없어서 로스쿨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다 넘어갑니다. 그쪽 업무 다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까지도 변호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세사밖에 못해요. 변호사법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려고. 근데 그런 걸 막아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관세사 회의 업무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요새도 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남의 거 가져가려고 직역을 다른 그 자격사의 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켜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를 해야겠죠.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막 프레시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 제가 얘기한 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딱히 여기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출입 통관 기본적으로 제일 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FTA 쪽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 FTA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FTA를 확대를 합니다. FTA 확대하면 일단 관세를 없애자는 거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원래 관세가 있는데 FTA 원산증명서를 발행하면 관세 안 내고 들어오는 거고 수출기업 외국으로 내보낼 때에도 내가 메이드 인 코리아 FTA 원산증명서 발행하면 바이어가 관세 안 내는 겁니다. 그냥 안 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협정에 따른 절차를 다 따라야지만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과목에 FTA 관세특례법이 또 있습니다. 1차 과목에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FTA 컨설팅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쪽은 뭐 요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관하고 이쪽이랑 비율이 반반 될 정도로 여기를 많이 하는데 또 여기 보시면 원산지 조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FTA 업무 했다가 나중에 또 세관 조사를 합니다. 또 대응을 해줘야겠죠. 가만히 있는 업체들 또 피해보기 때문에 왜 이게 자꾸 뜨지? 이렇게 하면 뜨나 보네요. 네, 하여간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관세사의 업무예요.